제가 보통 이제 이거 유튜브 올릴 때 동영상 혼자서 찍거든요. 와이프 보고 이제 찍어달라고 그러고 와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요 책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복되는가 이거 발표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뭐 이제 같이 이제 제가 한 30분에 1시간 정도 이제 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는 것부터는 이제 유튜브에 안 찍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들 책을 안 읽고 오셨어요. 저도 읽고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읽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한번 1시간 동안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 챕터별로 이제 토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즘 막 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이 책을 읽는데 지금 책을 읽을 때가 시세 봐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심이 좀 많이 되었는데 시세를 보는 순간 자꾸 이게 시세에 휘말려가지고 이 책을 좀 보다가 그래도 물타기 해야지 그래서 이제 물타기 하다가 또 책 보다가 이랬네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저는 지금 꼭 시적절한 책이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한번 토론을 갖고 온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켄 피서가 쓴 책이거든요. 켄 피서. 켄 피서는 이제 아버지가 필립 피서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미국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하면 돈 많이 버는 의사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나라 변호사 치면은 인권 변호사 그런 분이어가지고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거는 의사여가지고 필립 피서는 이제 의사 집의 아들인데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학비도 뭐 집에서 아버지가 못 대주는 형편이었는데 이제 고모인가 이모인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학비를 대주고 차를 사줬는데 필립 피서의 책을 읽어보면은 자기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이상한 분께서는 차부터 팔아라 그러는데 내가 이걸 책에서는 차부터 사라 이렇게 정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필립 피서, 켄 피서의 아버지 필립 피서 때는 미국에 차 공사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립 피서가 대학원에 다녔는데 대학원 교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기업에 탐방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탐방을 가려니까 미국같이 땅덩이 넓은 데서 차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때 필립 피서가 차가 있다 그러니까 너 차 좀 얻어 타자 그래가지고 그 차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먼 거리 왔다 갔다 할 때 심심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 기업을 왜 가야하는지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탐방 끝나고 돌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받고 넌 어떻게 받는지 토론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필립 피서가 이제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게 모두 다 이제 고모가 자기한테 차를 사준 덕분이다. 그래서 자기는 차가 없었으면 투자를 못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차를 꼭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상한 놈이 차부터 팔아갖고 저차 타고 다니라 그래서 참으로 저 사람 어떤 생각 갖고 있는 분인지 참으로 이제 깜깜한데 그분이 누군지 얘기 안 하겠어요. 이상한 분이 계시더라 이게. 켄 피서의 책을 이제 읽고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늘 쓰는 건데 이거는 그 무단 전제 복제 환영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복제하시고 전제도 환영하시니까 그리고 뭐 종목 할 필요 없지만 이 종목을 샀다가 손해 보시면 투자는 본인의 책임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정투쟁이라는 아주 생소한 걸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요거를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제 인정투쟁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러니까 자아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나 스스로 규정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규정되어진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의해서 이제 나의 존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뭐 자기 자랑이라든지 뭐 과시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 너 차 뭐냐, 너 직업 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어떠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시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타인에게 있어서는 나는 너에게 있어서는 타인이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타인인데 그 타인의 시선에 내가 규정되어진다면은 나의 삶이 얼마나 팍팍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온 게 이제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들고 오는 게 나만 봐서 좋은 기업 사봐야 이게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가치주 투자해가지고 이제
굶어 죽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래량이 없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매집을 했는데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가가 빠져. 왜냐면 내가 파는 순간 주가는 급락할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팔지 못하는데 그 팔 때는 누군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아무도 안 해줘갖고 주가는 계속 저평가고 10년 저평가 뭐 그래버리니 이건 인정수에 완전 실패를 해가지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서 뭐 정신과 치료 받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냥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뭐 작년에 건강검진 받는다고 미내시경을 받으러 갔는데 미내시경 하기 전에 이거 혈압을 재더라고요. 이게 혈압을 재는데 내가 직장이다 보니까 아침 9시 재 빠는 거 하고 이제 출근하려고 예약을 갔더니 이제 9시니까 보통 10분 전까지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분 전에 이제 그 미내시경 하고 기다리는데 마침 케이블 TV에서 정강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하는데 간호사가 혈압재다 그랬더니 혈압이 고혈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벌써 있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혈압이 없는데 왜 그러지 했더니 그러면은 한 30분 있다 다시 재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혈압 갑자기 왜 높아졌지 하면서 다시 있는데 TV 봤더니 이제 시초가가 저가였고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았다 그러고 있다가 다시 쟀더니 이제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심리도 건강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냐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투자에서도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우리가 나한테 좋은 기업 사서 진짜 그냥 물려가지고 그냥 개고생을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우리 회사 타인, 우리 회사 다른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인정수적으로 이것도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얘기할 부분이 많긴 한데 우리가 그 철학 모임이 아니라 투자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본질에 벗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늘 폭락했었나 오늘? 시장 폭락 좀 오늘 안 했죠? 오늘 하고 엊그저께 폭락했었잖아요. 그게. 근데 주식이 이제 폭락을 하면은 제가 신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이 폭락을 하면은 기업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리트머스 실험지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뭐 가치 투자자다 나는 뭐 벤저민 거래 형식 투자자다 이런 거 아무리 말을 한들 딱 폭락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행동을 보면은 폭락하면은 그냥 뭐 사색이 돼가지고 뭐 그냥 한강 가져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가짜 투자하고 있었던 거고 그때 어떤 친구 중 한 명은 내가 시장님 며칠 폭락했더니 나한테 그 카톡이 왔더라고요. 형 그동안 고마웠어. 뭐 형과의 우정은 잊을 수 없어. 뭐 그러면 너 어디 있어? 그러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얼마큼 기업 알고 투자했는지 모르고 투자했는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좋은 투자 기회라는 거는 투자자가 만든 게 아니라 시장이 주어진다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폭락할 때 좋은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좋은 투자 기회가. 근데 좋은 투자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 그러면은 시장 폭락이 있던 잡아야 될 기업이 나온 거잖아요. 평소에 비싸서 못 샀던 기업인데 폭락을 해주니까 지금이 사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코스닥 4% 빠졌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사야 될 기업을 그동안 못 사고 있었 비싸서 못 샀던 기업도 있으면 사야 될 때인데 이때 못 사는 게 왜 그러냐면 3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폭락이 들어온 게 아니라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폭락하거나 오늘 수적가에 폭락한 게 무서움이 아니라 분명히 폭락했을 때 저 주가 다 빠진다는 걸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반등 때 어떤 주식이 반등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뭐 10개 기업이 ABC부터 F까지 10개의 기업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다 10%씩 빠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크게 반등할지를 확신할 수 있다면 매수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수를 한 기업이 지수는 4% 빠졌다 그러면 2% 반등했는데 내 거는 더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때 힘이 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폭락은 무섭지 않아요. 이게. 특히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는 변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한 4%씩 다 빠졌는데 시장은 5% 빠졌다 그러면 선방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빠진 이유를 내가 알거든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뭐 어떤 말이 되는 수도 있죠. 뭐 국회 시험을 했다든지 뭐 일본이 본격적으로 뭐 무역 보복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주가가 빠지는 게 당연한데 그거는 안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는 반등을 할 때 내게 안 반등한다든지 오히려 더 빠진다든지 그게 제일 이제 무서운 거고 제일 짜릿한 거는 그때 급락했었을 때 많이 급락한 거래를 모았는데 그게 가장 탄력 있게 반등을 하면은 그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결국 월요일 날 폭락이라든지 오늘 이제 하락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종목에 집중할 수 있냐 없냐를 알아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때 집중할 수 있다는 거는 그 기업을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먼저 혜원님께 발표한 것처럼 내가 잘 아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월요일 날 그 튼튼한 기업이 5% 빠졌다 10%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베팅을 이제 지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질러야 된다. 근데 이게 지르려면은 먼저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뭘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은 질러야 될 때 참아야 될 때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을 또 말씀을 드리면 주식 투자 다들 1, 2년 하고 바짝 봐서 이 바닥 떠나실 생각은 다 하시나요 지금? 나는 지금 딱 1년이나 2년 딱 걸고 이 바닥 떠나겠다 이런 자세로 오신 분들은 이제 잘못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직장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뭐 얼마 벌면 이 바닥 뜬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거 투자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20년, 30년 투자를 더 한다면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이번 같은 폭락보다 더한 폭락이 안 올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온다고요. 이게 올 때는 그 폭락은 우리가 예상 못했던 방식으로 올 거고 정말 황당한 방향으로 오지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대로 온다고 하면 폭락 안 하죠. 투자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는 이제 앞으로 폭락이 더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뭐 하락이라든지 이 정도 폭락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사이드카라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뭐 예전에 해외 여행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술을 사오거든요. 이거는 사이드카 때 먹을 술, 이거는 서킷 브레이크 때 먹을 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무 술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밑에다 붙여놓고 한 다음에 사이드카 발동시 뭐 좋은 술 갖다 놓고 이제 근데 그거 한 10%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근데 그게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한 2, 3년 투자하시면은. 근데 뭐 이번에 하락 뭐 무섭다 그러는데 그거 사이드카도 안 나오고 뭐 서킷 브레이크도 안 나오는데 무엇을 이게 급락이에요. 그 정도는 무섭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하다 보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날지 뭐 내년에 내후년에 날지 모르지만 한번 이제 정말 폭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술을 담가 놓는 것도 하나 방법이죠. 뭐 좋은 술에는 선우맛도 있고 더덕주라든지 이런 거 다 담아놓고 이거 한 서킷 브레이크 나무 먹을 건데 이거 2년이 됐네 먹을 때 됐는데 그러면은 터져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투자하는 친구들 불러다가 술을 마시면서 야 투자가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거라는 게 이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이제 6번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제가 하기 좀 재미가 없나요 이게? 재밌습니다. 아쉽어요. 집사람이 내가 술 먹고 얘기를 하면은 그 찾아라고 했다 그러거든요. 술 먹어서 찾아지 뭐 이렇게 말을 하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했어요. 유튜브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다 들어주잖아요. 이게. 근데 나도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집사람이 뭐 잘하고 뭐 내가 애들 붙들고 또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술 먹으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뭐 그러는데 더군다나 말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6번. 그래서 제가 심각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주식 투자 수익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분석한 게 이거예요. 위험 보상과 시차 보상이라는 건데 위험 보상이라는 거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 그 대가로 그 수익이 나는 거고 시차 보상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도 3개월만 쓰겠다고 빌려줄 때 이자와 3년을 쓰겠다고 빌려줄 때 이자는 틀리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할수록 그에 따른 리턴이 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투자를 할 때 나는 시차 보상은 1도 필요 없고 위험 보상만 받겠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 이제 스캐퍼들이 하는 짓들인데 기본적으로 시차 보상이라는 걸 감안하지 않으면은 투자 수익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시차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라는 거는 적어도 3개월, 6개월, 2년 캠피스 이 책을 보면 2년이라 그래요. 이 책. 이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2년 이상을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캠피스도 너무 진보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2년 어떻게 분석해요? 그거는 1년 정도가 최대. 정말 안정된 기업이 2년까지도 가능하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3개월, 6개월 정도 앞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를 이제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 리포트를 보면은 프리뷰가 있고 리뷰가 있고 그러잖아요. 시적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2분기 실적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예측한 결과와 내가 추정한 실적 사이의 미스가 어디서 났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2분기 실적 얼마,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 단기순이익 얼마라고 예측했는데 크게 미스가 났다면은 실제 발표치가 났다면 내가 분석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럼 그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 분석했는지를 추적해 가는 게 이제 주담 만나서 통화하는 거, 뭐 찾아가는 거 이게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아냐고 얘기를 한다면은 기업을 분석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실적을 나는 예측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예측 못하는 기업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기업에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기업을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사업 부서가 한 100개가 된다 그러면 분석 못하겠지만 사업 부서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대충들에 맞출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는 뭐 석유화학 쪽 한번 얘기했는데 석유화학이면은 복합 기업이라고 큰 기업들은 사업부가 4개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 4개 사업부 중에 하나만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기업들은 먼저 시적이 2분기 시적이 먼저 발표되니까 먼저 발표되는 대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한 개 사업부만 그 경쟁 관계를 영위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회사의 실적을 미리 예측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실제 추정치가 해서 나만의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소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확정치가 발표되면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서프라이즈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더 사는 거고 내가 추정했던 실적보다 쏘가 났다 그러면은 어닝 쏘가 난 거니까 여의도의 의견과 관계없이 나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 투자자들은 이런 시차 보상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변동성에만 이제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변동성. 이 책에서도 지금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변동성은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투자하기 초기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느낌이. 근데 너무너무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해요. 못하잖아요, 다들.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하다가 요즘 여름휴가 기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나 여름휴가 일주일 내고 한 다음에 지금 데이 트레이딩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그게 뭐냐 그래서 내가 주식 하루 종일 매매하는 건데 요걸 하면은 내가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거 하고 이번 여름휴가 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15년 전에 한번 나의 꿈을 한번 실현해봤어요. 한번 해서 아침 8시 반부터 그냥 딱 HTS 켜놓고 보면서 한번 나도 데이 트레이딩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한 종목 갖고 그날 하루에 15번을 매매를 했어요. 딱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우리 캔들 차트에 보면 이거 십자형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원시가 돼버린 거야 이게. 그런데 15번인가를 매매했는데 수수료만 나가고 돈은 못 버는데 그 15배 매매하는 동안 변동성만 있었지 기업의 문제가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딱 하루 해보고 야 이거는 정말 이거 하는 놈은 정말 이거는 정말 다른 종류의 인종이다. 우리 아사다 연대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인종들이 나오잖아요. 우리와 같은 휴면족이 아니라 다른 종족에만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마이너스를 안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변동성을 볼 게 아니라 우리는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봐야지 이 기업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흥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이 기업이 지금 흥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은 시장이 폭락을 하거닐수록 길게 보면은 오히려 매집을 해야 될 때이고 설사 이 기업이 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은 뭐 어제는 반등 좀 했잖아요. 그때 팔아버려야죠. 근데 반등했을 때 그런 걸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안 좋은 경험이 많잖아요. 투자하다가 여러분 딱 물어보면은 나 망한 얘기 해라 그러면 다들 그냥 나 소설책 한 편씩 다 써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망한 경험이 많은데 그게 손실에 대한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망한 경험이 더 많지 않나.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기시감과 미시감, 데자부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하다 보면 투자 철학하다가 시간 다 그거 갖다가 그냥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은 이제 이 책은 이제 미국 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적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좀 제가 해봤는데,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힘드냐 그러면은 아마 정치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정치인하고 거의 관계없다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할 거리도 안 되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조선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힘이 든 거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이미 다 차버렸어요. 예. 그래서 연금이 이미 그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기관 투자자 매수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좀 쳐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안 막아주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창 들고 우리가 민병대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그 강군은 다 망했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의병. 우리가 또 의병들이 지금 이 시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강군 연기금은 전부 다 지금 주식원 다 사고 어디서 팔고 있고, 우리 그 의병들이 일어나서 주식을 사고 있는데, 의병도도 점점 뒤쳐가고 있는 거고, 이번에 영화 뭐 드라마 중에서도 그 청산 동학 농민운동 했던 그것도 보니까 거의 다 망하던데, 우리가 또 의병들이 지금 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거고, 그리고 투자가 점점 단기화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연기금 강군들이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를 못 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연기금에 있는 친구들 좀 얘기 들어보면은, 국민연금 같은 데서 평가를 할 때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 많이 그 얘기 하거든요. 3년 뒤에 더블 갈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강군, 우리 의병들이 이렇게 하면 강군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군이 우리 연기금들은 평가를 3개월, 6개월 단위 하다 보니까, 설사 3년 뒤에 더블 갈 종목인데도 6개월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 나버리면 손절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연기금들, 강군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서, 좀 우리나라 연기금의 리더는 좀 굉장히 좀 철학이 있는 분이 좀 맡아가지고,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각종 연기금만큼 장기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이번에는 못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이게 국민연금 본부장인가 한 1년 반 이상 비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주식시장이 약했던 원인이다 싶고, 또 하나가 지금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지금 정시가치를 받아야 돼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치 투자를 열심히 하신 분들일수록 수익률이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좀 약간 삭발하더라도 좀 수익이 좀 괜찮을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치주를 투자한다는 것은 저퍼주나 저PBR주를 사야 되는 건데, 이런 우리 의병들이 이렇게 사놓으면 우리 강군들이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데 더 팔고 있어요 이게. 왜 더 파냐면, 이제 3분간 가는 게 된 건데, 이번 3번, 4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국민연금이랑 이쪽에서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단기 수익이 안 나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팔아버리니까, 이제 연기금이 팔아라 그러면은 운용사나 자문사 팔아야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이유는 가치 투자라는 하우스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한국밸류라든지 신영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 안 되는데, 이쪽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가치 투자 펀드들 수익률이 대부분 합이 뭐 5등 10단 다 들은 거 있으니까, 이제 연기금이나 이쪽에서 그냥 내다 파는 거야 계속 이거를. 그래서 2, 3, 4의 원인을 위해 가지고 가치주를 사면 다 물려버려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제 그냥 이제 밀릴 건가를 갖고 전 계산하는데, 특히 요즘 은행주 같은 거 보면 퍼 4점대 흔해요 이게. 퍼 4점, PBR 0.4. 그 싸다고 지금 사시면 바로 물리실 건다고. 언놈이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놈이가 보면 강군들이에요. 뭐 기관들이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 이제 반전에 나올 것인가는 또 이 책에 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가장 하락률이 심각했고 가장 소외됐던 종목이 반등도 가장 강하게 할 거다.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18년, 19년, 2019년이잖아요. 지금 가장 싼 가치주를 살 시점인 거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사면 다 물려버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가치주 막 오늘 추천하면 다음 달 뭐 아무도 안 나오실 거예요. 괜히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나의 부른 아이콘이 됐다. 내 계좌가 왜 이 꼴이 됐냐고. 젊은이 때문에 만나서 이 꼴이 됐다고 다들 하시면서 안 나오실 건데. 내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바늘로 코끼리를 잡는 법이라고 내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늘로 어떻게 코끼리를 잡아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가 부사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바늘로 코끼리를 딱 찍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80년 기다리면 죽을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곧 죽을 것 같은 코끼리한테 가서 딱 찌르는 거예요. 며칠만 기다리면 코끼리 죽잖아요. 그게 이제 코끼리 잡는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이 랜덤 워커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매달 사는 거예요. 그냥 언젠간 가겠지. 그러니까 코덱스 200 같은 거를 520주 연속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그럼 10년씩 한번 날아가겠죠. 그럼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가치 저평가가 있는 은행주 사가지고 오를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2년이 걸리 3년이 걸리지.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평소에는 이런 책이 있잖아요. 책 읽고 술 마시고 막 놀다가, 그리고 폭락하게 대비해서 수도 담아놓고 하다가 정말 지난주 월요일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사람들 다 죽느니 뭐 사느니,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 신과함께서 그냥 특별 프로 해가지고 뭐 김만지 박사님 막 출연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락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손절해고 왔는데 오르겠다 그러면 열받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청자들이 다 손절을 했었을 때는 맞아 더 빠질 거예요. 그러면 아 맞아 내가 잘 팔았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위로를 받는, 이게 위로받는 방송이잖아요. 힐링받는 방송인데, 내가 손절했는데 지금이 바닥이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아 저놈이 지금 뭐 재수소리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쫓아가면은 나중에는 뭔가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최근 하락 자료가 1, 2, 3, 4번이고요. 저기 저 PER보다는 PBR이 좋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왜 저 PER보다 저 PBR 좋다는 이유가, 어닝을 중요하게 볼 거냐, 북밸류를 중요하게 볼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사이클 다 많이 타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사이클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저 PBR이거든요. 그때 샀다가 한 3년 기다리면은 그 PBR로 바뀌어버려요. 사이클 고점이 계속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2호선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매수해놨다가 한 3년 기다렸더니 다시 원칙이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건대 입구역 지난 것 같아. 또 건대 입구 또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 한번 지났는데. 그래서 사이클 타는 업종 같은 거는 저퍼주 투자하면은 폭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저퍼주들이 많아가지고 저퍼주 사면 거의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저퍼주는 사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저 PBR이 좋은 거는 북밸류잖아요. 북밸류는 저평가된 기업이니까 저퍼주보다는 나은데 북밸류도 사면 안 돼요. 지금. 저 PBR 주를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미 가치 투자가 본격적으로 전수화된 지 15년이 넘었어요. 왜냐면 제가 시작할 때 그 가치 투자가 처음 시작할 때니까 15년 동안 가치 투자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있다는 친구 전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평가된 가치주가 단 한 주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내가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견했다는 거는 나의 착각인 거고, 이미 내보다 먼저 다녀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퍼나 저 PBR은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저퍼거나 합리적인 저 PBR이지, 그 옛날 15년 전이나 10년 전처럼 말이 안 되는 저 PER나 저 PBR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더 이상은 저퍼나 저 PBR 주를 가치주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다가는 전부 다 이제 뭐 나중에 한 15년 뒤에 저하고 같이 효사랑 요양을 만나는 그런 불안함을 잘 싫어하시면은, 왜 퍼가, 그러니까 이와 어닝과 북밸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냐 결과냐 이거예요. 어닝과 북밸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거든요. 원인은 매출이고, 매출에 의해서
이제 판가미를 뺀 나머지 돈이 쌓여서 어닝이 되는 거고 어닝이 쌓여서 북밸류가 되는 거지. 이건 결과물이라고요. 결과물이 어떻게 주가를 올리겠어요? 주가를 올리는 근원은 원인이 올라가는데 그 원인은 매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을 사야 된다는 게 이 캠피서의 아버지인 빌 피서가 위대한 기업에 투자라 보수의 투자를 많이 받아 해서 늘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강조하는 게 매출을 봐야 된다, 원인을 봐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가치주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자기는 가치주라고 해서 내가 정말로 위험천만한 투기라고 계시다고 내가 막 얘기했어요. 배당주 투자하면은 열정 투자가 그쪽으로 다 성공해야 돼요. 단 한 종류라도 실패해버리잖아요. 배당 끝이 나와버리면은 수익률이 확 떨어져 버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가축소에도 그 잘 쓰시는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배당주 투자자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만나면 제가 이제 형님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형님 훌륭하십니다. 그럼 술도 사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술 좀 취해서 기억 못할 것 같으면 아 형님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보셔야 되거든요. 아마 형님 내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기억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저 배당주도 이미 재표가 다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배당 수익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성장률이 없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배당주 투자도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없이 10년 만에 11년 만에 새로운 기회가 오긴 왔는데 이 기회 때는 주식시장의 가장 호재는 그냥 폭락이 오는 거예요. 그냥 지수 10%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살 거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돈을 쥐고 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 쥐고 안 사야 되는데 현금 쥐고 현금만 있으면 다 사고 싶잖아요. 저도 계좌에 뭐 늘 예수금이 그 빵원이에요. 그냥 미치겠어요. 딱 보면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게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난 어떻게 했냐면 와이프한테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살려면 와이프한테 돈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와이프는 냉정하잖아요. 당연히 지금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 큰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SQQQ를 샀었어요. SQQQ가 3배 레버리지 인버스예요. 그거 작년 10월부터 사갖고 지금까지 강력 홀딩하고 있어요. 만회 때마다 시장은 붕괴될 거다. 지금 세상이 종말이 왔답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 7월 말이잖아요. 지금 7개월, 8개월, 9개월째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형 어때요? 그러면 곧 종말이 없다. 나스닥 끝났어 이제 그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만 보면은 저분 왜 저러시나.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 이제 과도한 거고 작년 같은 게 제가 금을 사야 된다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거를 사놓는다. 금도 사서 바꾸려면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한데 내가 해외 투자 요청 요거 하다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해외 투자 요청이라는 게 이제 재작년부터 가치수가 힘을 못 쓸 때 여기 생겨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것들을 사는데 우리나라 내 주위에서 요거 잘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영어가. 근데 이 친구들이 IR 담당자한테 영어로 물어보면서 뭐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영어를 해도 못해가지고 난 해외여행 가면은 우리 와이프가 그 매일 안내견차 앞에 세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 친구들은 워낙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그 컨퍼런스 콜 같은 거 하는 거 다 듣고 또 뭐 해외 기업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서 이제 요즘 친구들은 뭐 아마존 같은 거 발표할 때 보면 영어 섞으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해외 주식 사는 만큼 국내 주식을 팔아 해외 주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을 팔아 해외 주식을 사는 친구들은 요 영업기 잘 되는 머리가 좋은 가치투자자들이에요. 가치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막 이제 팔아서 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거는 뭐 어떤 놈이 계속 팔고 있는 거거든. 어떤 놈이 팔고 있나 막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거 팔아가지고 지금 해외 주식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빡쳐가지고 야 너 참 신토불이다. 우리 꽤 좋은 거다 이렇게 해도 자기는 그냥 내 쪽고 뭐냐 일본 뭐 미국 이거 막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이유가 이제 양도세인데 양도세 부과 기준이 막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에 걸리는 이제 친구들이 되고 해외 주식 사도 양도세를 내고 국내 주식 사도 양도세를 낼 건데 그럼 해외 주식 사버리지 왜 우리 국내 주식 사가지고 양도세
내냐. 특히 또 국내 정유 사면은 10월, 11월 달 다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 양도세 그 기준에 낮춰서. 근데 그렇게 낮추다 보니까 에야 그냥 나는 그냥 해외로 가려면 해외 주식을 막 사가지고 국내 가치주를 사면은 굉장히 이제 힘이 들어져서 결론적으로 그 재평가는 이미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기존 가치주를 사면은 그냥 다들 5년 뒤에 여기 이 몸 나가야 돼요. 여기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래서 다들 이제 돈 벌어서 떠나시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은 개미가 어떻게 기간을 이길 건가를 보면은 이 기관들은 단기 성과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하우스마다 틀리긴 한데 어제도 이제 몇몇 이제 여유돼 있는 친구들 만났는데 이제 소문난 데도 몇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매일 일계산해가지고 수익률을 갖고 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최한 매니저는 그 원형 탈모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좀 탈모가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관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계속 이제 쪼는데 우리들은 와이프 외에는 쪼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와이프한테는 한번 크게 갖다 주면은 한 1, 2년 조용하더라고. 그냥 이거 써라 그러면은 말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시장 고점과 저점만 봐라. 우리 집에서 내가 컴퓨터 보잖아요. 예전에 컴퓨터 보다가 애들이 막 떠들면은 내가 돈을 못 벌 때는 애는 안 보고 막 그러면은 그때 시장이 안 좋은 거고 똑같이 내 컴퓨터 보고 있는데 애들 막 떠들면은 아빠 일하실 때 조용히 해라 그러면은 이제 아주 시장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단기적인 성과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길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장점이고 또 투자 철학 유지라는 기간이 되게 싫어만 말았어요. 그냥 워낙 이제 그 주위에서 친구들 매니저 친구들이 있으신 분 많이 계실 텐데 되게 젊으신 분들이에요. 한 40대, 50대 매니저들이 없어요. 이게 워낙 이제 이쪽에서는 뭐 투자 철학이고 뭐고 그냥 수익률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좀 철학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다 기수만 하다 보니까 다 단기 성과만 추구하는 분들밖에 없으니 이거 우리나라 투자 철학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내가 나를 만약에 국민연금 관리 운영 공부자로만 맡아주신다면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3년, 5년 투자를 하겠는데 우리나라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프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1800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뻥치지 말라고 내가 그랬더니 한 주씩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너 왜 미친 척 하고 있냐 했더니 두 주 통일을 가려면 한 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800 종목 다 사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주총을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정기주총 말고 임시주총 같은 거 갈 때 어떤 기업의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다니까 평소에는 전부 다 1800을 다 갖고 있다가 주총 중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주총 찾아가고 나 주주다 그러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이벤트가 정말 투자에 대해 포인트라고 싶으면 이제 질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이제 철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펀드나 이제 공모 펀드가 있고 연기금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데 펀드를 맡기는 이제 그 기금이나 연기금이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 펀드에는 주식만 넣어야 돼요. 그냥.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 매니저가 할 수 있는 건 주식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들은 현금 100%도 가능하잖아요. 그냥. 지금은 위험하다 싶으면 현금 100% 가질 수 있어도 되고, 야, 지금은 이제 그냥 금덩이를 사놓자. 그래서 금괴를 사놓을 수도 있고, 은을 사놓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기관 투자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사고 싶지 않을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펀드에 들어온 돈이 시장이 가장 좋을 때 돈이 우두둑 들어오고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공모주 펀드,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여러 개의 펀드를 같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모주 펀드가 좋냐, 연기금이 좋냐 물어봤더니 거기서들이 연기금이 낫지 그러더라고요. 왜 연기금이 더 낫냐 했더니 공모주 펀드는 시장이 좋으면 돈이 막 들어오고 시장이 나쁘면 돈이 막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막 들어올 때 막 사야죠. 왜냐면 뭐 주식 비중 90% 이상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면 안 될 때 막 사고 팔면 안 될 때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연기금은 6개월은 버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명, 그래서 평가를 이제 6개월, 3개월하고 6개월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6개월씩 한번 빼버리니까 6개월 동안은 그래도 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은 이제 법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공모주 펀드는 이거 완전히 그냥 정 거꾸로 하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게 없잖아. 이게 우리 지금 들어온 돈을 환매 요청하는 사람이 와이프 외에는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와이프는 환매 요청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3년을 버틸 수 있고 5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가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황하고 대책회의가